이렇게 시작하시는 거면 그냥 모텔 창업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분이 저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요, 매출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매달 1,500에서 2천 정도 남는다고 해요. 이거 저 하고 싶은데 바로 계약할까요? 이렇게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부터 여쭤봤냐면 평일 객단가가 얼마인지 여쭤봤어요. 그분이 조사하시기로는 평일 객단가가 45,000원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잘못된 정보였어요. 실제로는 평일 숙박료가 3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 객단가를 45,000원으로 잘못 파악한 거는 이건 진짜 치명적인 실수거든요. 왜 이런 실수가 나왔는지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야놀자 같은 데서 그날 당일 가격을 봤더니 45,000원이더라. 그래서 평일 객단가가 45,000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35,000원, 4만원짜리 객실이 다 판매가 되고 45,000원짜리 객실만 남았을 때 그걸 보고 평일 객단가가 45,000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금액이 5만원이잖아요. 이렇게 날짜를 눌러보시면 달력이 나오는데 이 달력에 최저 가격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24일은 5만원인데 31일도 5만원, 7일도 5만원, 14일도 5만원 인 걸로 봐서는 금요일이 다 5만원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토요일은 7만원에 파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26일은 4만원, 27일 4만원, 28일 4만원, 29일 5만원 이렇게 좀 알 수가 없는데, 이거는 지금 설 연휴라서 가격을 특별하게 조정을 해 놓은 케이스고, 일반적인 평일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2월달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2월 2일, 2월 3일 이렇게 보시면 평일 같은 경우에는 35,000원을 갖고 있고 금요일만 5만원, 토요일만 7만원 이렇게 가격을 받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야놀자 어플 들어가셔서 날짜만 누르시면 이렇게 쉽게 가격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호텔이 평일에 35,000원에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럼 과연 주변 경쟁사들은 얼마에 팔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만약 이걸 사서 그냥 운영할 거다 라고 하면 현재 가격이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리모델링을 할 거다 라고 하면은 주변의 호텔 중에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곳들의 현재 판매가가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리모델링 했을 때 그 정도의 가격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야놀자에서 그 지역을 지칭하는 유명한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장로 쪽에 있으니까 충장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동네 이름을 야놀자에서 검색을 하면 그 동네에 있는 모텔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위쪽에 위치하는 야놀자 초이스라고 보여지는 곳들은 광고비를 많이 내는 본격적인 광고비를 사용하고 있는 호텔들이에요. 자, 그러면 위쪽에 높은 광고료를 내고 있는 곳들의 가격이 또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55,000원, 5만원, 58,000원, 4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을 확인하시면 안 되고 역시 날짜를 선택해서 일반적인 평일 날짜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가격이 37,000원, 31,000원, 35,500원, 4만원 이렇게 있네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객단가가 낮다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게, 방금 본 그 호텔들도 오래됐기 때문에 광고비를 많이 내면도 불구하고 객단가를 낮게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새로 리모델링 한 곳은 광고비도 많이 내지 않으면서 객단가를 높게 받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면 좋냐? 디스코란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호텔 주소를 일단 찍어요. 그런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곳 중에서 최근에 거래가 된 곳들을 찾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거래가 돼서 리모델링을 최근에 끝낸 곳들이 어딘가를 찾아본 다음에 그곳의 객단가를 확인해 보면 이쪽이 지금 리모델링 한 후에는 얼마를 받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2023년 4월에 55억에 매매한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 호텔의 현재 객단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 호텔 이름은 배땡 호텔인데 평일 가격을 보니 3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리모델링을 해서 판매를 할 때 38,000원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곳이 정확히 언제 리모델링해서 오픈을 했는지를 확인하려면 네이버 로드뷰로 들어가 보면 됩니다. 아까 우리 거래일이 23년 4월이잖아요. 그럼 23년 4월에 계약을 해서 잔금을 치르고 리모델링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언제쯤 오픈했는지를 보려면 언제 간판이 바뀌었는지를 보면 돼요. 네이버 로드뷰로 들어가서 보면은 2023년 2월에는 카땡땡 모텔로 간판이 있었고 23년 9월에는 역시 카땡땡 모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철거 해체 전문 차량이 앞에 있고, 이렇게 그 당시에 로드뷰에 폐기물이 쌓여 있는 걸로 보아
아, 이때부터 철거 공사가 됐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4년 1월에 그럼 공사가 끝났을까를 봤을 때 여전히 공사 자재들이 흩어져 있는 흔적이 보이고, 그리고 간판도 바뀌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24년 6월에는 확실히 간판이 바뀌었어요. 지금의 이름 호텔 배땡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24년 1월과 24년 6월 사이에 공사가 끝나서 오픈을 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5년 1월이니까 공사를 끝낸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거죠. 내부 객실의 상태로 봤을 때 수억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 수억을 들여서 오픈한 지 1년이 채 안 된 곳인데 가격을 38,000원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이 시장이 얼마나 가격 경쟁이 치열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은 뭐에서 오느냐? 결국 공급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보다 판매하고 있는 객실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리고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이분도 55억에 사가지고 리모델링 뭐 한 10억 들어갔다고 치면은 65억이 총 들어갔을 텐데 객실료를 38,000원 받고 싶었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받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 리모델링 한 지 1년도 안 된 이 호텔이 객실료를 38,000원에 파는 대참사가 난 거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 지역에 내가 이들과 비슷한 시설과 비슷한 컨셉으로 오픈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오픈했을 때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를 대략적으로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내가 살려고 하는 모텔의 객단가를 먼저 파악하고, 이건 어디서 파악하냐면은 야놀자에서 날짜 누르면 달력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파악을 하시고, 주변 모텔들의 객단가도 파악을 하면 좋습니다. 이건 어디서 아실 수 있냐면, 야놀자에서 동네 이름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좀 더 한눈에 보려면 여기 밑에 있는 작게 보이는 지도를 누르시면 그 지역 일대의 가격이 촤라라락 나옵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 동네 가격이 얼마에 지금 팔고 있구나 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변 모텔 중에서 최근에 리모델링한 곳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파악한다고 했죠? 디스코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최근에 실거래된 모텔을 찾는 거죠. 그렇게 찾은 모텔이 언제 오픈했는지를 보려면 네이버 로드뷰로 날짜를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언제 간판이 바뀌었는지, 언제 외관이 바뀌었는지 이거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 모텔 호텔이 언제 오픈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리모델링해서 오픈한 곳을 파악한 다음에 그 호텔의 객단가를 알면 내가 비슷한 수준으로 했을 때 얼마의 객단가를 받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3만원대면 너무 객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곳은 탈락이야 라고 결론을 짓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매물로 검토를 넘어가면 됩니다. 임장을 사실 가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수준이면. 물론 이런 상권에서도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 해서 객단가를 높게 받는 전략도 있어요. 그 이야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어지니까 일단 1차적인 것만 한번 볼게요. 이런 걸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모텔 창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곳은 아무리 싸게 나오든 뭐 어쨌든 뭐 금매로 나왔든 이런 객단가를 판매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여러 다른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객단가에 대한 정보를 우선해야 되는데, 다른 정보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매물이 싸요, 뭐 금매로 나왔어요,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러면 그 유동인구라는 정보에 현혹이 돼서 이 객단가라는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를 좀 밀어넣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더 잘 보이는 게 와글와글한 사람들, 유동인구니까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정보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없는 상태로 하면 그게 바로 무모한 결정이 난 거죠. 모델 사업이 단돈 그냥 몇백만 원 가지고 해봤다가 잘 안 되면 다음에 잘하지? 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전재산 가지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전재산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 돈 빌려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처럼 거의 올인을 합니다. 즉 내가 한번 실패를 했을 때 이제 깨달았어, 다음에 잘해야지 라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메일이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통화를 해보면 너무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 여기 계약하셨어요? 라는 저의 질문에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데 제가 객실 30개를 못 채울까 싶어서 했다 라는 분도 계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기준, 이 4가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없는 채로 내 전재산을 베팅한다는 거는 지금 내가 딱 갖고 있는 상식과 들리는 소문만 가지고 주식에 내 전재산을 다 투자한다 라는 바와 사실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노하우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사실은 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이런 걸 내가 더 조사했어야 됐구나, 내가 이런 걸 더
알았어야 됐구나 라는 거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저도 10년 차가 되니까 이제서야 깨닫는 것도 많아요. 여전히. 그 전에도 저는 꽤 많이 알고 있다, 나름 노하우가 많다, 조사 열심히 했다 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격차감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격차감이라는 게 뭐냐면, 전교 1등이 공부하는 공부량, 쉬는 시간에 뭘 하는지,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뭘 하는지, 몇 시까지 공부하는지, 또 몇 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지, 어떤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지, 어떤 과외를 받는지, 이걸 다 알면, 그리고 그 친구를 따라하면 어느 정도 그 친구 선까지 빠르게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전혀 그런 감이 없는 상태에서 내 노력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지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격차가 얼마나 있는지를 감적으로 알아야지 그걸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그런 감 없이 잘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지도 모른 채로 나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결론 지으면 큰일이 난다는 거죠. 왜 우리 공부 잘하려면 과학고 보내야 되고 외고 보내야 된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애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쟤들은 더 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고 그 노력의 수준을 더 높이게 되잖아요. 바로 이게 격차감인 거죠. 숙박업 할 때도 바로 이 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게 별로 차이가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 차이를 메꾸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비 창업자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시장조사차 여러 모텔, 호텔들을 다녀봤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막 먼지도 쌓여있고 친절하지도 않고, 근데도 장사가 잘 돼, 기본에 충실하면 그들보다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객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쉬워 보이죠. 청소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면 쉽습니다. 내가 하면 내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맨날 청소하고 내가 맨날 프런트를 볼 수가 없잖아요. 직원을 고용해야 되고, 그럼 그 직원을 고용하면서 특히나 최저임금 주면서 그 직원에게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한 달 그 직원이 열심히 깨끗하게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100일, 200일, 1년 그 이상을 그 직원이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게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레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뭐 다들 왜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 못하는 거야, 기본을 못하네, 기본을 나라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잘 알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벤처마킹 한다고 여러 모텔, 호텔들을 다녀볼 거 아니에요. 그럼 단점들만 보여요. 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친절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객실 관리가 엉망이지? 왜 이렇게 특색이 없지? 그럼 난 이거보다 좀 더 잘하면은 이 사람들보다 잘 되겠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고 그분들과 똑같은 실패 포인트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를 생각한 게 아니고 나는 그거보단 잘할 수 있어 라고 쉽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열정과 성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과 구조의 문제구나, 그럼 나는 나만의 그 구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노하우가 있었어야 됐구나 라는 거를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됐고, 그걸 이제 하나하나 방법들을 쌓아가는 게 바로 그게 이제 노하우가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시행착오를 했을 때 가장 큰 패착이 바로 이거였어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잘하는 사람의 수준을 생각보다 내가 낮게 판단했다. 장사 잘 되는 호텔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쉽게 생각했고, 나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바로 문제였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 격차감이 부족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우선 충분히 정보를 모아야 됩니다. 정말 많은 곳들 가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 만나봐야 되고, 많은 걸 배워야 되고,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모아야 돼요. 노하우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어떤 식으로 정보를 모으는지 등등을 알아야 되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비 창업자분들이 마음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빨리 사서 빨리 오픈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 급매로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아니면 이거 놓친다고 하니까 일단 계약서 찍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역 선정할 때만 한 3개월 걸렸고, 매물 찾는데 한 6개월 걸렸고, 또 그 매물 계약까지가 한 1년 걸렸고, 지금 아니면 놓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면 그게 설령 기회였다고 하더라도 절대 기회로서 작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텔, 호텔, 숙박업 사업이 겉으로 보면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속을 알면은 정말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제 유튜브 영상이 숙박업 사업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